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녹록지 않은 보급품으로 러시아군과의 시가전이나 대치 상황 속에서 러시아군이 은밀히 숨겨놓은 차량과 물자들을 드론으로 정밀 타격함으로써 적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드론들은 대개 FPV 방식으로 운용되며 단순한 정찰을 넘어 즉각적 공격 능력을 갖추어 전장의 균형을 흔들고 있는데요. 뒷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시가전에서 드론은 전장의 핵심 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보이는 실제 전장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탐지망에 러시아군의 전술 차량이 잡혔습니다. 곧바로 FPV 드론이 목표를 향해 출동합니다. 첫 번째 목표물이 정확히 타깃에 적중하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심쩍었는지 또 다른 드론을 보내 다시 타격합니다. 이번 차량은 처음에는 아무 손상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불길 속에 휩싸입니다. 두 번째 차량이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밀한 타격을 가해 이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같은 방법들로 인해 러시아군의 차량은 어떤 방식으로도 공격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격 후 이 차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분명 러시아 전술 차량인데 뚜껑이 종이 찢기듯 힘없이 찢겼습니다. 이 차량은 러시아 병사들을 위한 무기를 운송 중이었으나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를 탐지하고 바로 공격합니다. 다른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차량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폭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나뭇가지로 위장한 폭발물을 운송 중이었습니다. 탄약 종류로 보이는데요. 드론의 정확한 타격으로 차량 내부가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명중하자 차량이 폭발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겨져 있는 러시아 차량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각 지역의 CCTV와 드론을 통해 자국에 숨겨져 있는 러시아 차량을 손쉽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FPV 드론이 목표물을 공격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차량은 폭발하고 불에 탑니다. 러시아군 3명이 차량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장면인데요. 러시아 군인이 떠나자마자 우크라이나 드론이 차량을 향해 돌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SUV 뒤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후미를 쫓아 폭발합니다. 숲풀 사이에 러시아 차량이 은폐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숲 속에서 운전 미숙으로 나무를 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를 파악한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러시아에서 47년을 우려먹은 이 니바 차량은 이동 중에 드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트럭은 탄약을 운송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월 12일 BBC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현대전은 더 이상 전차 포병 전투기 등 전통적 대규모 전력 투사만으로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대칭 전력이라 불리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 체계가 전장의 양상을 크게 바꾸고 있고 드론은 이러한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소형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전차나 헬리콥터 한 대에 비하면 극히 저렴하지만 잘 훈련된 조종자와 정보 네트워크, 정찰 자산과 연계하면 적의 핵심 표적을 저비용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처럼 BBC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드론이 전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적 진영 후방, 은폐된 진지, 기습 배치된 탄약고 등을 탐지하기 위해 대규모 정찰기나 위성같이 첨단 전략 탐지 자산이나 인명의 손실을 감안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형 드론 하나로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시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 탑재 카메라, 열 감지 장비, 사레이더 등을 통해 방어선 후방의 적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아군은 정밀 유도 무기나 또 다른 공격 드론으로 즉각 타격함으로써 적의 전술적 우세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단순한 정찰 자산을 넘어 실시간 표적 식별, 정밀 타격, 통신 재전달, 심리전 등 다목적 전투 기능을 수행하며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드론은 값싼 상용기체마저 수류탄이나 박격포탄을 장착함으로써 그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나 비싼 전차나 트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망을 교란하며 상대의 전술적 우위를 약화시키는 효율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정
정보 우세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고효율 공격 자산이 주류를 이루는 미래전에 대한 예고편이며, 드론은 이제 지상군, 해군, 공군 모두에게 전장의 눈이자 정밀 타격의 손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국은 드론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우리 한반도 주변국들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드론으로 위협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것도 중국의 천문학적 물량 공세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현재 중국은 약 2,000에서 3,000대에 달하는 소형 드론으로 하늘의 메뚜기 떼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대형 전략 드론 수백 기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론 기술의 최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 자율비행, 스텔스 기술을 결합해 군집 드론 스웜 형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에 단 한 번의 대규모 출격으로 적의 지휘부, 탄약고, 레이더 기지를 벌집 쑤시듯 공격하는 전장대학살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전력입니다. 다음은 북한입니다. 사실 북한은 기술적으로 뒤처지지만 약 300대에서 500대 소형 드론을 통해 DMZ 인근이나 후방 지역에 기습적으로 침투하고 심리적 공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후방기지, 탄약고, 유류 저장소, 심지어 민간 인프라에 대한 드론 테러 가능성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북한의 저질 저성능의 드론을 우리 레이더 탐지 능력으로 100% 탐지하지 못하는 게 현실정입니다. 북한 드론은 값싸고 GPS 교란에도 둔감하며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초저공 비행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 방공망의 빈틈을 찾아 틈새를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나라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아직 공격 드론 전력 면에서 한국에 뒤처지지만 미일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감시용 드론을 수십 수백 대 규모로 운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위세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한국 해군 해병대 기동을 압박하는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유사시 고성능 감시 드론으로 한국 해상 보급로나 잠수함 기지를 정밀 추적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모든 나라들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좁은 영토 안에 밀집된 대규모 군사시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드론 공격의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란 뜻입니다. 드론 한 대가 적절한 목표만 찾아낸다면 수십억 원의 피해, 수백 명의 인명 피해, 전반적인 전장 마비를 단숨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한국이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드론 학살극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력은 어느 위치까지 왔을까요? 2024년 12월 기준 한국은 드론봇 전투체계 개념 하에 소형 전술 드론 수백 기, 중고도 정찰 드론 수십 기, 고고도 전략 정찰용 글로벌 호크 4기 등을 확보하며 정찰 감시 타격 능력을 정비하고 드론 R&D를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폭 드론, 군집 드론, 전자 전용 드론 등 미래형 무인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대 초반에 비해 드론 전력이 약 2배 이상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주변국 대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은 한반도 특수환경에 맞춰 정밀 유도탄 투발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비정규 침투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고 대드론 방공망 구축을 통해 상대 측 드론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주변국 대비 한국이 다행인 것이 질적 우위 확보 전략을 통해 AI 기반 자율비행, 초정밀 센서, C4I, SR 체계 통합 등으로 주변국들과 구별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드론 전력은 실전적 운영 개념과 국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며 이제 단순한 정찰 수준을 넘어 자폭 드론, 군집 드론, 전자전 드론, 해양 작전용 드론 등 운용 스펙트럼을 넓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이 바뀌고 있는 만큼 결국 드론은 현대전에서 전술 전략적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고 한국은 주변국 대비 양적으로는 밀리더라도 질적 발전과 체계적 대드론 방어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5일 러우 전쟁 최신 교전 영상입니다. 러시아 거점을 타격했던 T-72 전차가 이번에는 보병과 떨어져 새로운 작전에 투입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의 T-72가 쉴 새 없이 러시아군 진지를 타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T-72를 제압하기 위해 드론을 동원하였습니다. RPG 탄두를 장착한 드론이 T-72 전차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지만 T-72는 드론의 첫 번째 공격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T-72에 추가로 장착한 반응장갑 덕분에 일시적으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였을 뿐이며, 반응장갑의 역할이 끝난 T-72는 후속 드론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T-72 전차가 사격을 개시하며 후퇴하려 하지만 이어지는 러시아군 드론의 공격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소련 시절에 개발된 T-72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수적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현대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성능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전장에서 무수히 터져나가는 T-72를 두고 불타는 관이라는 별칭까지 생겼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와 에이브람스 전차의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도 노후화된 구소련의 전차로는 적의 방어선을 완전히 제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반격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의 서방 전차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아직 T-72 전차가 계속해서 주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개를 틈타 러시아군의 진지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 우크라이나군의 T-72는 강력한 주포 화력을 앞세워 적을 타격했는데요. T-72 전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성능이 한계를 드러내긴 했지만 125mm 주포를 장착한 만큼 무방비 상태의 러시아군에게는 매우 강력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보유한 전차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러시아군과 계속해서 교전을 펼치고 있으나 눈에 띄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상대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무기는 드론인데요. 러시아군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차와 장갑체 추가 케이지를 장착하여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지만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방어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병력을 수송하던 러시아의 장갑차는 드론의 공습에 파괴되며 불타오르고 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제블린도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는 주요 전력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진지를 점령하려던 러시아의 APC가 제블린 공격에 의해 단숨에 파괴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선두에 위치한 러시아의 장갑차를 신속하게 격파한 다음 뒤따르는 두 번째 장갑차마저 제블린으로 격파하며 전선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적의 전차와 장갑차를 제압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은 계속해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포착되자 겁에 질린 러시아군 병력들은 그대로 장갑차를 버리고 달아나기 바쁜데요.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군의 움직임은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더욱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버려진 장갑차의 후면 장갑을 드론으로 타격하며 손쉽게 장갑차를 파괴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차를 비롯한 기갑 장비들은 전면의 방어력이 가장 강하며 측면, 후면 순으로 장갑과 방어력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우크라이나는 장갑차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한 드론 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전황을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보면 우크라이나 보병의 선제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장갑차가 정지했는데요. 만약 여기서 러시아군의 보병이 적극적인 대응 작전을 펼쳤다면 우크라이나군의 후속 공격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여 명의 러시아군이 너무 빨리 후퇴하며 러시아군은 대응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러시아군이 이처럼 오합지졸은 아닙니다. 다른 전선에서는 장갑차를 운전하는 조종수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장갑차를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러시아의 장갑차는 두꺼운 연기를 내뿜으며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 조종수는 우크라이나군의 참호로 몸을 던지며 피난처를 찾고자 발버둥 쳤으며 잠시 후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었는데요. 그나마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다연장 로켓은 러시아의 방공 레이더 등을 파괴하며 계속해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동원하여 러시아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부크M3의 레이더를 파괴하였습니다.
북크M3에 사용되는 9S36M 레이더는 100km 내외의 탐지 거리를 바탕으로 여러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 북크M3의 방공작전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하이마스를 앞세운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을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레이더 타격은 다른 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카스타-22 레이더도 우크라이나의 타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찰부대인 블랙 포레스트가 러시아의 이동식 감시 레이더를 포착한 후 하이마스 공격을 통해 적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받기 전까지 잘 작동하던 러시아의 레이더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불타버리고 말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인 주파크-1M도 하이마스 앞에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밀한 유도 로켓이 현대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지를 입증했으며, 레이더 기지를 주로 타격했다는 것은 이후적이 레이더를 활용하여 아군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한국도 이러한 전쟁을 통해 우리 군의 전술과 작전 교리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황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체급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의 끝없는 소모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전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결국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휴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떠나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전 모습을 자세히 분석하고 우리의 작전 교리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으로 인해 전차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앞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여전히 적의 방어선과 거점을 타격하는 데는 전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차를 드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함과 동시에 후속 전차의 개발 방향도 이러한 작전 교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라드는 드론의 혼비백산하는 러시아군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군의 보병도 대응 조치를 숙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밖에도 하이마스를 활용한 정밀 타격이 러시아군의 주요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는 점은 우리 대한민국도 천무를 활용하여 적성국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관망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안보에 어떻게 접목할지 작전 교리를 연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